미래에 대한 예언은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어쩌다 한두 가지 맞았을 뿐 그다지 신비롭다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살아오면서 겪는 온갖 체험들로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만 실제 존재한다. 물론 예언을 맹신해서도 안 되겠지만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징조나 예언을 참고하여 다가올 환란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예언,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한 예언들을 준비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 예언가들이 남긴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 예언 베스트 7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1. 구글이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로 선정한 토마스 프레이. 미국 다빈치 연구소 소장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자. 미래 사회에 대한 깜짝 놀랄만한 사회상을 제시하는 인물 중 하나인 그는 과거 IBM 엔지니어로 재직하면서 270여 차례 이상 디자인과 기술 분야에서 수상을 하는 대단한 성과를 올린 인물로 미래 예측에 대하여 전문가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존재다. 그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일자리 20억 개가 없어지고 500대 기업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런 그가 대한민국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을 할 것을 예측하며 한반도의 향후 10년 안에 통일을 이룰 것이며 더 나아가 중국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다. 미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토마스 프레이는 현재가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이 현재를 만든다고 말한다. 또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미래 비전을 세우고 새로운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가 전망하는 2030년은 어떤 모습이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2. 놀라운 정확성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한딘 쿤치라는 인물이 있다. 소설가로도 활동하는 그는 1981년 어둠의 눈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그가 출간한 소설에는 그때로부터 약 40년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지구상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을 것을 묘사한 것이다. 심지어 바이러스가 퍼진 장소를 중국 우한이라고 명시하며 우한-400이라는 인공 바이러스가 중국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놀랍게도 그가 소설에서 예측한 일들은 현실에서도 일어났다. 코로나 예측이 성공하면서 그가 향후 내놓을 소설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폭발했다. 최근 그가 새로운 소설 출간을 앞두고 있는데 어둠의 눈과 마찬가지로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을 다루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책 안에는 깜짝 놀랄만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 2045년도에는 대한민국이 초강대국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과 중국 일부 지역, 정확히는 동북 삼성 지역과 연해주에 이르는 영역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묘사가 등장했다고 한다. 3. 미국 정치계의 구루로 유명한 지정학 전문가이자 인구 통계학자 피터 자이안도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2030년대가 되면 세계는 예전의 세계가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저서에서 한국인에 대한 언급을 남겼는데 한국인들은 난관을 극복할 근성이 있다고 평가한 그는 한국의 존재 자체가 경제 이론과 지정학을 모두 거스른다고 바라봤는데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강력한 국가 가운데서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끊임없이 발전해 결국 일본을 가볍게 추월하고 더 나아가 거대한 중국까지 압도하는 힘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그는 중국의 인구학적 붕괴 위기가 1980년부터 2015년까지 이어져 온 한자녀 정책 때문에 2030년 이전에 인구 문제로 경제적 붕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4. 미 블룸버그를 비롯해 해외 외신이 귀를 기울이는 세계 1위 미래학자 제이슨 쉔크 회장 역시 한국을 주목했는데 현재 탈중국 흐름을 예측한 그는 중국 대신 한국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이며 미래사회의 키를 한국이 잡을 것이라고 바라보며 한국을 주목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그는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속에서 한국의 역할과 미래를 이렇게 설명했다. 국내 정보통신 기술이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향후 인공지능, 로보틱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산업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5. 병자를 고치고 미래에 대한 소름 끼치는 예언으로 유명한 신디 제이콥 선교사는 하느님으로부터 한국의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 그녀는 하느님께서 한국인을 특별히 쓸 것이며 한국의 영광스러운 나날이 이어질 것을 언급했다. 그녀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강력한 바람을 보았다고 얘기하며 한반도 넘어 중국까지 기운이 이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북한이 무너진 이후 한국이 북한과 하나로 합쳐질 것이며 통일 한국은 중국까지 진출해 그 영역을 넓힐 것으로 예언했다. 열강 중 가장 특별한 국가로 한국을 선택했다 하는데 과연 그녀의 통일 후 한반도에 대한 예언이 맞을까? 6. 세계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할 것이며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가 세계 패권을 잡을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한 프랑스의 살아있는 석학 자크 아탈리 역시 10년 후 세계 경제 대예측을 비롯 다양한 강연에서 한국의 다이나믹한 성장을 주목했으며 긍정 경제를 주장한 그는 한국은
자신이 설명한 긍정 경제의 좋은 사례라고 언급하며 한국이 동아시아의 맹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7. 하와이대 명예교수이자 세계적인 미래학자 짐 데이터는 대위기 이후 한국과 미국의 4가지 미래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한국의 현실에 대해 누구보다도 냉정하게 바라보는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 한국의 기세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강하다고 평가하며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했다. 그조차도 한국의 통일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래 한국이 중국 일부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향후 한국의 미래는 상상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유엔에서 최초로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선진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 예언가들의 예측처럼 한국의 무궁한 발전 가능성으로 최강 대국이 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과연 2025년 백두산은 폭발하는 것일까? 만일 화산 분출이 일어났을 때 폭발한 화산재가 어느 정도 쌓였을 때 대한민수도인 서울이라는 도시가 마비될까? 화산 폭발이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화산 분출이 일어났을 때 날아온 화산재가 단 1cm만 쌓여도 도시 이행정에 커다란 차질이 생긴다는 점이다. 자동차와 지하철, 항공기 등 수많은 교통수단이 마비되고 화산 분출 때 발생하는 화산재는 전기를 띠고 있어서 전파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온갖 전력 마비를 유발시킨다. 그러므로 수많은 피해가 속출하게 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1815년 4월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화산 폭발을 한번 살펴보자. 그 화산 폭발 시 분출물이 43km 높이로 치솟았고 이산화황 분출량이 100메가톤으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화산 분출이었다고 한다. 이 화산 분출로 인해 흘러내린 용암은 반경 40km 일대를 덮쳤고 9만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한 화산의 분출물들이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무엇보다 기상이변으로 초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눈과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등 기상이변이 발생한 것이다. 이때 지구의 평균 기온이 5도나 떨어지면서 전 세계가 여러 지역에서 눈과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맺히는 등 냉기로 인해 전 지구가 꽁꽁 얼어붙었다고 한다. 아마도 엄청난 양의 분출물이 하늘로 올라가 태양빛을 가리면서 태양열을 차단하게 되고 그 이후로 지구의 기온을 급강하시킨 것이다. 이 섬의 화산 분출로 인한 기후 변화로 유럽 대륙과 아시아에 기근과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그 이듬해인 1816년에 북반구에서 여름이 사라졌다고 한다. 이렇게 한 나라의 화산 분출이 지구의 기후까지 바꿔놓을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816년 발생한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화산 분출로 여름이 사라지고 일시적인 빙하기가 발생했고 이 나라의 섬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 사건은 원자로 된 투하물의 17만 배나 되는 엄청난 위력을 발생시킨다고 한다. 이렇게 대규모의 화산 폭발 사건은 기후를 바꿔놓고 엄청난 인명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 엄청난 위험과 피해를 발생시키는데 만일 우리나라의 백두산이 분출한다면 어떻게 될까? 백두산 분출 가능성과 예측에 따른 위력과 피해 규모는 가히 상상조차 가늠할 수가 없을 것이다. 백두산은 언젠가는 분화할 수 있는 활화산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언제 분화하는지가 문제이지 반드시 분화한다고 한다. 백두산의 화산 폭발 주기는 100년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백두산이 마지막으로 폭발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아는가? 바로 1925년이라고 한다. 그러니 내년이 정확히 100년이 되는 해이기에 백두산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의견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백두산 폭발이 가장 강력했던 때는 언제일까? 1000년 전인 946년 백두산에서 최고로 강력한 규모의 화산 분출이 일어났다고 한다. 그 당시 백두산 화산 분출의 영향권은 152박미터이며 분출 지수는 7로 상당히 큰 대규모 화산 분출이 있었다고 한다. 그 당시 백두산 분출로 발생한 화산재가 한반도 전역을 1cm도 아니고 1m 두께로 뒤덮을 만큼 엄청난 양의 분출물이 쏟아졌다고 한다. 그 당시 백두산 분출로 봉우리 높이 1000m 정도가 사라졌는데 지금의 백두산 높이 2593m는 화산 분출 전보다 1000m 정도 낮아진 높이라고 한다. 그때의 화산 분출로 백두산 천지가 생겨난 것이며 백두산 천지의 둘레는 13.1km이고 직경은 5km, 면적은 9.8제곱킬로미터였으니 가히 백두산 화산 폭발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고 가장 깊은 칼데라 천지가 그때 생겨난 바로 백두산 천지이며, 이 백두산 천지는 바로 강력한 화산 분출의 흔적이라고 보면 된다. 심지어는 일본 서쪽에 위치한 아오모리현 쿠로이시 발굴 현장에서 과거 백두산으로부터 날아온 화산재 덩어리, 즉 화산의 흔적이 발굴되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백두산이 마지막으로 강력한 화산 폭발을 일으켰던 시기는 해안시대인데, 대략 기원 후 946년경으로 백두산 지역에 발해가 존재했던 시기라고 한다. 실제 역사 기록인 흥복사 연대기에는 일본 나라 지역의 화산재가 마치 눈과 같이 내렸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러한 엄청난 백두산 화산 폭발의 주기가 천년임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 어느 날 갑자기 강력한 화산 폭발을 한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역술가, 심지어 외국의 역술가도 2025년이 백두산에 큰 변화가 있을 시기라고 말하고 있고, 이탈리아의 예언가 아다모 바르바라는 2016년에 10년 이내에 동양의 높은 산의 나무가 사라지고 주변에 물이 마를 것이라는 예언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본 후지산을 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실제로 백두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며 2025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예언 전문 커뮤니티에서는 일본 후지산보다 백두산에 집중해야 함을 말하고 있으며, 100년 주기로 변화가 일어나는 백두산의 마지막 분출이 1925년이었기에 2025년엔 그 무엇보다 백두산을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한 힘을 얻고 있다. 최근 백두산 분출의 전조 현상들 때문에 전 세계의 과학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백두산은 100년을 주기로 크고 작은 분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100여 년 전 1925년에 백두산에서 분화가 일어났었다고 하니 그때로부터 100년이 되는 2025년도에는 백두산에서 또다시 분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세계의 모든 지질 과학자들은 곧 백두산의 거대한 화산 분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백두산 주변에서 화산 분출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백두산 정상의 나무들이 말라가고 있으며 백두산 주변에서 펄펄 끓는 온천수가 나타나고 있는데, 백두산 천지 주변의 온천에서는 원래 67도이던 수온이 최근 갑자기 상승해 83도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또한 백두산 일대에서 작은 지진파가 계속해서 감지되고 있다. 그리고 2016년도에 국제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백두산 아래 5km에서 10km 지점에 서울 면적의 2배 정도 되는 많은 양의 마그마가 적재해 있음을 발견했다고 한다. 또 2021년도에 실시한 조사에서 이산화탄소의 기포가 천지 주변으로 올라오는 것이 관측되었기에 백두산 천지가 다시 펄펄 끓고 있다는 증거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화산 분출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현상으로 화산 분출이 곧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사전 징후들이기도 하다. 백두산 정상의 나무들이 말라가는 것은 화산가스 때문이며, 천지 주변 온천수의 수온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은 천지 아래의 땅속으로부터 뜨거운 마그마가 차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산 분출은 산 밑에까지 차오른 엄청난 양의 마그마가 대규모로 분출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즉 백두산 천지의 밑부분까지 펄펄 끓는 마그마가 꽉 차올랐으며, 여차하면 이 엄청난 양의 마그마가 천지를 뚫고 공중으로 분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과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백두산 분출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데 그게 언제 일어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한다. 다만 100년 주기로 일어나는 백두산 화산 분출이 마지막 분화된 때로부터 100년이 되는 해인 2025년도에 백두산 분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2025년도에 백두산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성경 속 네피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인을 뜻하는데, 사해문서와 함께 발견되었다는 거인의 서에서 말하고 있는 네피림은 유난히 키가 크고 강력하여 지구의 혼란과 파괴를 일으켰다고 한다. 아직도 세계 각지에서 발굴되고 있는 거인의 흔적들에 대하여 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음에도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혹자는 종교 문제로 인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과 호기심을 유발하려는 자들의 쇼일 뿐이라고 치부되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거인 즉 네피림은 실존했다고 말하고 있다. 오늘은 전설로만 여겼던 거인족에 대하여 소개하겠다. 네피림 곧 거인족은 구약 성서의 창세기, 민수기, 신명기 등에 등장하는 거인 종족이다. 네피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떨어지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나팔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성서의 번역본에 따라 나필족이나 느빌림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창세기의 6장 4절에는 세상에는 네피림이라는 거인족이 있는데 그들은 신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로 옛날부터 이름난 장사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민수기의 13장 33절에는 가나안을 정찰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부대가 그곳에서 네피림 종족을 보았으며 아나귀 자손들은 그들에게서 비롯되었다는 말을 퍼뜨렸다고 적혀 있다. 민수기는 네피림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라며 그들의 거대함에 대한 느낌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신명기 1장 28절에서는 이스라엘인들이 아모리인의 산악지대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며 그곳 주민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키가 크고 숫자도 많으며 성벽도 높고 안악의 후손들도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전해진다. 한편 네피림은 구약성서 이외에도 위경이나 외경으로 여겨지는 희년서와 에녹서 등에도 등장한다. 희년서 7장 21절에서 23절에는 거인과 사람의 딸 사이에서 네피림이 태어났으며 그들은 불화하여 서로 싸우고 죽였다는 내용이 전해진다. 에녹서 7장에는 지상으로 내려온 천사들과 인간의 딸들 사이에서 네피림이 태어났다고 한다. 높은 산만큼이나 커다란 덩치를 가진 그들은 인간들이 가진 모든 것을 먹어치웠다. 인간들이 더 이상 그들을 부양할 수 없게 되자 네피림들은 인간을 비롯해 새와 짐승, 물고기 등을 잡아먹어 죄를 짓기 시작했고 서로 싸우며 죽이다가 멸망해버렸다고 한다. 이렇게 성경 속에는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 지난 1976년 터키 남동부 쿠르드 지역에서는 신장 2.7m에서 3m에 이르는 거인의 육골이 발견되었다. 이는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의 고고학자들이 고대 유적을 발굴하다 우연히 발견했다는데 발견지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요르단 서쪽 가나안의 유적이 있는 곳으로 많은 화제를 모았다. 사람들은 이를 근거로 이 유골이 네피림일 수도 있다고 믿기 시작했으며 네피림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들, 곧 천사들과 인간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새로운 종족인 거인 후손들이라고 한다. 네피림은 분명 성경의 창세기와 그 외에 다른 다양한 외경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네피림은 노아의 대홍수 이전 시대로 나와 있다. 창세기 6장 4절 세상에는 느빌림이라는 거인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로서 옛날부터 이름난 장사들이었다고 네피림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또한 지난 1950년 터키 유프라테스강 인근에서도 여러 거인 화석이 발견되었다. 그중 한 화석의 대퇴골의 길이가 자그마치 1.2m에 달했는데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뼈 주인의 신장은 5m로 추정했다고 한다. 이곳 역시 길가메시가 통치했던 수메르 문명의 발원지로서 많은 관심을 집중시켰다고 한다. 이렇듯 네피림 곧 거인족은 전설이 아니라 실존했던 것일까? 이스라엘 사해 근처에 위치한 쿰란 동굴은 실제로 1940년대와 1950년대에 놀라운 고고학적 발견이 이루어진 장소였다. 발굴 작업을 통해 통칭하여 사해 두루마리로 알려진 방대한 고대 유대 문서 컬렉션이 탄생했는데 이 두루마리에는 당시 유대인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다양한 성서, 본문, 종파적 저작물 및 기타 작품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거인의 서, 더 정확하게는 거인의 책 단편은 사해 두루마리에서 발견된 텍스트 중 하나이다. 다만 책이 단편화되어 있고 상당 부분이 누락되거나 손상되어 내용을 완전히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게다가 고대 셈족 언어인 아람어로 기록되었다고 한다. 거인의 책은 말 그대로 타락한 천사, 인간의 죄, 그리고 그 결과 거인이 받는 형벌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것은 감시자라고 불리는 천사의 후손과 인간 여성으로 묘사되는 네피림의 존재를 언급하는데 이 책에서는 네피림이 지구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하는 동시에 그들이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종족이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그들의 키는 거대하여 보통 인간보다 눈에 띄게 키가 크고 강인했고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탁월한 능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흔히 거인족하면 덩치만 큰 무식한 괴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거인의 서에서 밝히고 있는 거인족은 천사의 후손이기도 하기에 지혜와 명석함을 비롯 다양한 능력까지 겸비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거인의 책에서는 네피림이 인류에게 전쟁, 폭력, 부패를 가져왔다고 기록하였고 또한 마술, 점술, 마법과 같은 금지된 행위를 인간에게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식인 풍습에 가담하면서 동료 인간의 살과 피를 소비했을 만큼 거인의 책에서는 네피림을 파괴적이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존재로 묘사한다. 지구상에서 그들의 통치는 큰 혼란, 폭력, 불법의 시대로 묘사되었고 네피림은 인간 동맹자들과 함께
인류를 억압하고 노예로 삼아 광범위한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었을 만큼 대단한 종족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이 책 속에는 히브리어 성경의 창세기와 같은 다른 고대 유대교 문헌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한 매우 잘 알려진 전설적인 인물 노아를 소개한다. 거인의 책 이야기는 성경의 홍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피림과 다른 사악한 존재들의 사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지구를 깨끗하게 하시고 노아를 인류에게 희망의 등불로 남겨두셨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네피림과 다른 사악한 존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 성경 속 네피림 곧 거인족에 대한 이야기는 마냥 전설만으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사해문서와 같이 발견되었던 거인의 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성경이 어느 정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과연 성경과 거인의 서 모두 가짜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믿음일 뿐이다. 사해 두루마리와 함께 발견되었던 이 책은 고대 유대 역사의 풍부한 테피스트리를 보여주며 신화와 신학 그리고 잃어버린 역사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과거에서처럼 현재인 지금도 흘러가겠지만 먼 미래가 된다 해도 현재인 지금 흐르고 있는 모든 역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미래의 후손들을 위하여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타임캡슐이나 기타 등등 많은 자료들을 남기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먼 과거 시대에는 지금과 같이 기록을 남기기 위한 고도의 기술이 그리 발달하지 못했기에 현재 우리에게 남겨진 과거에 대한 기록은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방사선탄 소연대 측정법이나 다양한 기술을 총동원하여 미처 밝혀지지 않았던 수많은 미스테리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이 좀 더 발전한 미래에 갔을 때 지금 현재의 정답들이 오답이 될 수도 있겠고 지금까지 우리가 밝혀내지 못했던 미스테리들이 모두 밝혀지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어쨌거나 현재 우리의 과학으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미스테리지만 아직까지도 도저히 밝혀지지 않은 미스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직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그 미스테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광활한 바다는 수많은 미스테리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불과 함께 거론되는 물일 것입니다. 그만큼 물로 가득한 바다에서는 무시무시한 사건들과 전설들이 생겨나는데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해양 역사상 가장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메리 셀레스토호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이 메리 셀레스토호에 대한 해석은 많지만 아직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있고 역사상 가장 희한한 미스테리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자, 그럼 메리 셀레스토호에 대한 미스테리를 시작하겠습니다. 1872년에 어느 날 벤자민 브릭스 선장은 그의 아내와 딸들과 함께 늘 함께 동행하던 선원들을 태우고 뉴욕시를 출발하여 드넓은 바다를 향하여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브릭스는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제노바항으로 가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 항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메리 셀레스토호는 한 달 뒤 뉴저지에서 제노아로 가는 다이 그라시아라는 이름의 또 다른 배에 탄 선원들에게 발견됩니다. 다이 그라시아 선원들은 바다에서 무엇인가 이상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배의 조타수는 곧바로 선장 모 하우스에게 메리 셀레스토호에 대하여 배가 비효율적이고 이상한 방식으로 자신들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모 하우스는 즉시 뭔가 잘못되었다고 의심을 했고 낯선 배가 자신들에게 가까워질수록 두려움도 커졌다고 했습니다. 혹여 해적선이나 유령선은 아닐까 하며 노심초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겁에 질려 있었지만 선장은 선원들을 다독이며 다이 그라드 선원들에게 작은 배를 띄워 그 음산한 배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선원들은 곧 그 배의 정체를 알고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해적선이다 유령선이다 하며 잔뜩 겁에 질려 있었는데 메리 셀레스토호는 마치 오래된 유령선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메리 셀레스토호는 말 그대로 유령선처럼 텅 비어 있었고 누군가 억지로 버려둔 것처럼 완전히 버려진 채 조류에 힘쓸려 자신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상태가 무척이나 나빴던 메리 셀레스토호는 메리 셀레스토호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고 밧줄과 장비들이 옆을 가로질러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으며 돛의 가판을 비롯 여기저기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가판 위에 버려진 임시로 설치된 사운딩 로드였는데 이는 훗날 브릭스 선장과 그의 가족과 선원들이 실종된 미스테리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게 될 만큼 많은 의문으로 남게 됩니다. 메리 셀레스토호는 그때 당시 상당한 양의 물이 차 있었지만 항해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장의 항해 일지를 제외한 모든 서류가 사라져 있었고 배의 시계와 나침반도 고장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배의 구명정과 밧줄도 그대로 있었고 화물인 알코올통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중 9통은 비어 있었습니다. 선원들의 개인용품 역시 그대로 남아 있었으므로
해적들이 노략질을 했을 가능성은 극히 적어 보였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메리 셀레스토호는 11월 25일 이후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감쪽같이 사라진 채 한 달 가까이 유령처럼 표류했던 것입니다. 항해일지 역시 11월 25일 이후로는 기록이 끊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에 걸린 보험금을 노리고 선장과 선주가 벌인 자작극이라고 추측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배를 손상시키는 자작극을 펼친다고 해도 배를 팔아서 얻는 수익이 그렇게 많을 리가 없었다고 하죠. 또한 식량으로 실었던 빵에 핀 곰팡이가 승객들의 환각을 유발시켰다는 설과 UFO 외계인에 의해 납치되었다는 설, 그리고 화물로 실은 알코올이 폭발했다는 설 등 수많은 가설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몇 달간의 수사 끝에 나온 결론은 도저히 알 수 없음이었으며, 이렇게 원인 불명의 미제 사건이 선상사고로 일어난 것은 그 당시에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선주 측은 보험사를 통하여 구조비로 약 800만 원가량을 모아 메리 셀레스토호를 처음 발견한 다이 그라시아호의 모어 하우스 선장 일행에게 지급했죠. 끊긴 선장 일지와 의외로 말끔한 선체, 그리고 주인이 없음에도 발견될 때까지 무너지지 않고 끊임없이 표류하는 미스터리함까지 최악의 선박 실종 사건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마리 셀레스토호에 대한 이상하고 미스테리한 상황은 몇 년 동안 강렬한 추측과 다양한 이론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해적 또는 반란을 이야기했지만 싸움의 흔적이나 강제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었기에 묵인되었고, 폭발 또는 구조적 결함 가능성까지 고려되었지만 선박은 대체로 잘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역시 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메리 셀레스토호에 대한 조사와 그리고 이후의 인양 시도를 포함하여 마리 셀레스토호의 선원들이 사라진 진짜 원인은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해양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논쟁이 되고 있는 수수께끼 중 하나가 되었고, 마리 셀레스토호의 미스테리는 시간이 거듭될수록 바다의 변덕스러운 성격을 가미해서 해양사학자, 작가 및 열광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해양 역사상 이례적인 사례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여전히 연구 및 탐구의 대상으로 남아있습니다. 마리 셀레스토호의 사건은 바다의 신비와 인간의 무관심에 대한 끝없는 질문을 던지며 다양한 이론과 가설을 자극하며, 이 사건은 계속해서 해양사의 미스테리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미래 어느 날에 가서는 그 미스테리가 풀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과연 메리 셀레스토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충격. 2025년 대한민국에 불어닥칠 위험. 혼란과 격동의 시대가 오면 사람들이 관심이 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언이다. 아마도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궁금증 탓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025년 대한민국에 닥쳐올 위기를 미리 엿볼 수 있는 미스테리 예언 하나를 소개하겠다. 꿈으로 예지몽을 꾸고 그것을 만화로 옮긴다는 일본인 만화가 카츠키료의 예언으로 이미 정확하게 실현된 13가지 예언 중 몇 가지와 앞으로 일어날 2가지 미래 예언을 소개하겠다. 먼저 그녀의 예언에 대한 깊이를 위해 그녀를 잠깐 소개하겠다. 카츠키료. 그녀는 1954년생 여성 만화가로 1975년 월간 프린세스로 데뷔를 하는데 이미 1970년 중반부터 예지몽을 꾸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녀의 예지몽은 꼭 5의 배수가 되는 해, 즉 5년이나 10년, 늦어도 15년 뒤에 그 꿈이 현실화되는 법칙이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주로 순정 만화를 그리던 작가였지만 1970년 중반 어느 날 갑자기 예지몽을 꾸고부터 그 예지몽을 모아서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한 그녀는 그날 꾼 꿈속에서 한 젊은 여성이 공원의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며 자살을 하는 꿈을 꾸게 되었다. 그런 후 며칠 뒤 TV를 시청하다 자신이 꿈속에서 보았던 공원에서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건물 난간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는 뉴스를 보게 된다. 그녀는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생생한 현장의 기억 때문에 자신이 예지몽을 꾸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부터 항상 침대 머리맡에는 메모장을 두고 잠을 잤고 예지몽을 꾸는 다음날 아침에는 어김없이 그 내용을 메모했다. 그런 그녀가 지금껏 자신이 본 수많은 예지몽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5가지를 따로 모아 만화책으로 발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999년 7월에 발간한 내가 본 미래다. 처음 책이 나왔을 때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 그녀의 책 속 내용들이 하나 둘씩 이루어지면서 책의 값어치는 무한정으로 급상승하게 되었고, 현재 일본에서는 재앙을 예방하려는 심리 탓에 타치키료가 출간한 책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 책의 가격은 무려 100만 원이 상회할 정도라고 한다. 물론 사치키료를 표방한 가짜 예언가들이 난무하는 탓에 본인이 직접 인터뷰를 했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그럼 이미 이루어진 그녀의 예언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녀는 1992년 8월 31일 다이애나라는 문자가 꿈에 보이는데, 꿈을 꾼 뒤 5년 후 1997년 8월 31일 영국 왕실의 다이애나비가 파파라치들이 추격을 피하다가 교통사고로 죽게 된다. 1995년 1월 2일 그녀는 꿈속에서 황폐하고 쩍쩍 갈라진 대지에 대한 꿈을 꾸는데, 이 꿈은 15일 뒤 1월 17일 한국에서는 고베대 지진으로 알려진 대지진이 일어난다. 1976년 11월 24일 자신이 꾼 꿈에서 그룹 퀸의 리드 보컬 프레디 머큐리가 유행 질환으로 사망했다는 뉴스를 친구와 함께 보는 꿈을 꾸었는데, 그런데 정확히 그때로부터 15년 후 1976년 11월 24일 프레디 머큐리는 에이즈로 사망한다. 1982년 4월 25일 일본의 젊은 남자 가수가 갑자기 의문사하는 꿈을 꾸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1992년 4월 25일 일본의 인기 가수 오자키 유타카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듯 수많은 예언들이 실려있는 만화책은 처음에는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한다. 타치키료의 예지몽이 실린 만화책 속 사건들이 만화책이 출판되기 훨씬 전에 일어난 사건들이었고, 그녀가 과거의 일들을 자신의 예지몽으로 포장했다고 생각했다. 일각에서는 만화책 판매 부스를 올리기 위한 마케팅으로 봤고, 그 여파로 그녀는 만화계에서 은퇴를 하게 된다. 그렇게 그녀의 책은 그녀와 함께 서서히 잊혀져갔지만, 만화책이 출간된 지 20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의 관심으로 그녀의 만화책은 절판되며 세간의 깊은 관심을 받게 된다. 그것은 1999년 7월에 발간한 책에서 이미 지난 예언뿐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예언들이 하나 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011년 3월 일본의 동쪽 지역에서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대참사가 발생한다는 꿈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2011년 3월 일본 동부 지역에서 진도 9의 엄청난 규모의 동일본 대지진이 실제로 발생했고, 그로 인해 1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으며 인근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까지 폭발했기 때문에 타치키료 그녀의 예지몽이 정확히 12년 후 일어나게 되었기에 그녀의 책은 다시 이슈가 되기 시작했다. 동일본 대지진과 함께 한 가지 더 큰 관심을 받게 되는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건이 정확하게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2020년도에 전에 없던 새로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되고 4월에 일본에서 더욱 심해진다는 예지몽이었다.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은 무려 21년 전에 정확히 예언했다는 점에서 그녀의 그동안의 모든 예언들이 엄청난 놀라움과 더불어 커다란 신뢰를 얻기 시작한다. 1995년 1월 꿈에서 만난 천사들에게 나를 데려가라고 하자 5년 후에 데리러 오겠다라며 서로 대화를 나누는 꿈을 꾸는데, 그녀는 5년 뒤 만화가 생활을 은퇴하게 되는데, 타치키료가 만화를 출간한 것은 1999년 7월. 당시 초판본 만화를 본 사람들은 1999년 이전에 일어난 일들을 짜집기 한 것이라 했고, 곧 그렇게 그녀의 예언은 잊혀져 갔다. 타치키료는 그 후 무명 만화가로서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 2000년도에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던 그녀의 만화책이 동일본 대지진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극적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런데 타치키료가 만화책을 통해서 예언한 내용 중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 2가지가 남았다. 타치키료가 예언한 아직 실현되지 않은 2가지 예언은 다음과 같다. 타치키료 그녀는 자신이 사는 지역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해안가로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을 꿈속에서 보았다고 한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타치키료가 1991년 8월 20일 날 꾼 꿈으로 그녀는 꿈속에서 일본 후지산이 분화하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 2가지 예언이지만 타치키료 그녀의 말에 따르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참사라고 한다. 아울러 타치키료는 후지산 분화와 요코하마 쓰나미가 발생할 시기도 두리뭉실한 다른 예언과 달리 비교적 정확하게 예언했는데, 이 두 참사는 2026년 또는 2031년도에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타치키료의 예지몽 만화책이 큰 화제가 되자 독자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에 보답하기 위해 내가 본 미래의 완전판을 2021년 10월부터 다시 출간했다고 한다. 그 후 그녀가 추가로 예언했던 것들도 알아보겠다. 타치키료 그녀가 최근에 인도에 갔을 때 꾼 꿈이라고 한다. 보통은 한 번만 꾸기도 하는데 똑같은 꿈을 2번을 꿀 때에는 확실성이 그만큼 높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녀가 최근에 2번씩이나 꾼 예지몽은 다음과 같다. 필리핀과 일본 해저의 중간 부분에 있는 해저의 분화로 인해 큰 파도가 사방으로 널리 퍼져서 태평양 주변 국가들로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왔다. 그 거대한 쓰나미의 높이는 동일본 대지진의 3배나 될 정도로 거대한 물결이었다. 일본 열도의 태평양 쪽 3분의 1 또는 4분의 1 쓰나미에 삼켜져 있었다.
그리고 그 진원지를 향해 두 마리 의용이 항해하는 장면도 보았다. 타치키료는 이 거대한 쓰나미가 일어나는 시기까지 언급했는데 이 쓰나미는 2025년 7월 5일 일어난다고 한다. 그리고 이 거대한 쓰나미가 일어난 이후의 세계는 굉장히 평화롭고 밝은 미래가 전개될 것이라는 예언도 덧붙였다. 타치키료가 과거에 시연된 예언 내용들도 대단하지만 아직 시연되지 않은 그녀의 또 다른 예언들도 엄청 놀라울 뿐이다. 그동안 에드가 케이시와 타노스님 등 많은 예언가들의 예언에서도 미래의 일본 열도가 바닷속으로 침몰한다는 일본 열도 침몰설을 예언했는데 정말 머지않은 미래에 타치키료 그녀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제는 2025년의 여파로 우리나라에도 커다란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다. 특히나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없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면 아주 조금만 덜 피해를 입기를 바라본다.